안녕하세요. 저는 학림의 인문논술 강사 손동우라고 하고요. 사실 할 얘기들이 되게 좀 많은데 좀 20분 정도밖에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압축적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모님들이 배부받으신 공통 자료 중에 이 인문논술 백서라고 있는데 이 자료 되게 귀한 겁니다, 어머님들. 네, 이 책자 속에 있는 자료들은요, 내년 4월 30일 정도까지 계속 갖고 계시면 돼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올해 4월 30일 날 2026년 입시 전형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서 그 책자를 만든 거고요. 내용이 일부 조금 수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수정안이 또 내년 한 4월 30일쯤에 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자료를 부모님들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대학들을 지원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워낙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여기 있는 얘기들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학들의 어떤 전형들을 살펴보시고 그 전형과 관련된 궁금증이 계시면 그런 궁금증들을 나중에 물어보시면 돼요. 네. 저는 우선 앞부분에는 부모님들이 논술 전형과 관련돼서 조금 자주 하는 질문들 이재영 선생님 몇 개 좀 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아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제 강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책자 잠깐 한번 볼게요.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앞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니까 뭐가 좀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논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책자 속에 있는 정보들이 다 있는데 열심히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봐두실 게 아까 이제 이지영 선생님이 설명했던 경쟁률 관련 자료는 4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경쟁률이 형식 경쟁률은 좀 높게 나오지만 뭐 최저 등급 조건을 맞추면은 실질 경쟁률이 뭐 이렇게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요 4페이지 자료를 좀 활용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지금 고2 애들이 내년에 이제 대입 시험을 치를 때 대학별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등급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나와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저 등급 조건이 없으면 논술로 그냥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 등급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등급을 못 맞추면 아무리 논술을 잘해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학교별로 최저 등급 조건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 최저 등급 조건은 거의 변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최저 등급 조건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는 요 정도 맞추면 요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학별 내신 반영 비중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26 기준으로 정리를 했어요. 참고로 약간 제 자랑을 하자면 이 자료를 편집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6월 26일 날 여기 대치에서 이제 고2 설명회가 있는데 중계가 더 빠르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대치는 이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서 분석들을 하고 취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제 편집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계는 그 업무 주체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예. 잘했죠? 그래서 그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방식하고 그 다음에 등급별 내신 반영 비중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현 고2 애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대입 갈 때 어머님들 그냥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을 아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내신은 아예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따지면은 53페이지 이렇게 한번 접어두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가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접어두시고 페이지를 이따만 잠깐 한번 볼게요. 53페이지는 앞부분에 볼 거고 93페이지는 제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볼 건데 그 전에 53페이지, 93페이지 접어두셨으면 3페이지 잠깐 와보실래요? 3페이지. 3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논술 전형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된 안내 자료인데요. 뭐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이제 중점적인 걸 좀 살펴보면 아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4합 5거든요. 얘네가 미쳤어요. 고대가 논술 전형이 올해 신설됐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논술 시험을 어떻게 출제할지에 대한 수능 최저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 같은 경우에 4합 5면 이건 그냥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잘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사실은 논술시험을 가장해가지고서 수능 잘 보는 애들, 좀 똑똑한 애들을 미리 뽑기 위한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현 고2 애들이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그 시점부터는 최저 등급 조건 어떻게 조금 착하게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학에서 인문계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대가 최저가 가장 높아요. 4, 8. 지금은 이제 인문계열만 그런데 현 고2 애들이 내년에 시험 볼 때는 경영도 4, 8이다. 실질 경쟁률은 얼추 한 10대 1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 맞추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국민대 뭐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원래 한 개 영역 3등급 요구했는데 수능 최저 조건이 아예 없어졌죠. 논술로만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얘기고, 성대가 좀 재밌어요. 이따 성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지금 고2 애들이 내년에 시험 볼 때는 언어형하고 수리형하고 분리해서 선발한대요. 그래서 이거 이따 잠깐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자녀분들 중에 이화여대를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 남학생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겠죠. 이화여대가 최저 등급 조건이 엄청 착해졌습니다. 원래는 3합 6인데요. 얘네 학교가. 3합 6인데 3합 6을 몇 년 동안 유지해 왔냐면은 8년 이상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현 고2 애들이 내년 시험 가는 시점부터 최저 등급 조건을 뭘로 바꿨다? 2합 5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2합 5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숙대하고 같고요. 동대하고 같고요. 건대하고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 이제 대학의 위치가 이대가 좀 더 높잖아요. 이대가 최저 등급 조건을 이렇게 낮춘 걸 보게 되면, 아, 얘네 학교가 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예. 그래서 이화여대 최저 등급 조건 맞추면 맞추기 훨씬 더 쉬워졌고,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도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얘네 학교도 8년 이상 수능 성적 없이 논술 문제 꼴랑 하나 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했던 학교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가 내년 입시부터 생겼죠. 원래는 얘네 학교는 생기는 게 맞아요. 아마 전형적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따 경쟁률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럼 우선 53페이지에 보면은 왜 성균관대학교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현재 고2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 갈 때 성대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그 53페이지 보시면 바로 눈치를 조금 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인문논술, 언어논술 시험을 보면요, 인문계열 학과만 지원할 수 있어요. 어문계열,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경영경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특이해요. 성대가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자연과학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가 있고요. 공학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이과 계열이고 수리논술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부들이었거든요. 언어로 절대 선발한 적이 없는 학부인데, 내년부터 어떻게 뽑느냐? 자연계열에서도 언어형, 수리형으로 나눠가지고서 언어 논술을 잘 보면 자연계열에서도 뽑겠다라는 거고요. 자연계열 학생들도 혹시 인문계열 가고 싶은데 언어 논술을 잘 못한다고 하면 수리형을 선택해서 수리형을 선택해서 시험을 잘 보면 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전형이 나오는 건 좀 처음 봤는데, 어쨌든 언어 논술로 이과 계열을 갈 수 있는 길을 처음 열어주는 학교가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매우 큰 변화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잠깐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3페이지인가요? 이 93페이지는 이렇게 한번 잠깐 이제 넘겨두시고, 이제 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1시간 이상 주시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풍부한 정보들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우선 저는 뭐 디테일이 다른 논술을 지향하고요. 이건 이따 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강반은 밑에 있어요. 7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좀 넘겨볼게요. 사실 이건 아까 앞에 연사분이 얘기하셔서 이정 선생님이 내신은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예, 내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 고2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대폭 낮아지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논술 100%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률하고 형식 반영률을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사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서강대학교가 이제 현 고2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긴 하지만 보통 논술 뭐 80에 내신 20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등급은 20점, 8등급은 19.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엄청 작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의 어떤 영향력이 논술 전형에서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신을 거의 안 본다. 수능 최저 등급 조건도 그냥 맞추면 된다. 한 개 3 정도, 두 개 합 5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되게 관대한 전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이 되게 꺼려지죠. 매우 아름다운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죠? 부모님들? 경쟁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선발 인원도 별로 없고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하십니다. 사실 경쟁률이 높긴 해요. 모든 전형에 비해서 평균 경쟁률은 논술이 가장 높고 특히 최저 등급 조건이 없는 연대, 한양대 미칩니다. 93페이지를 그래서 제가 잠깐 접어놨어요. 93페이지를 보시면 한양대학교인데 경쟁률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연대는 최저가 없는데 70대 1 정도 나와요. 근데 한양대는 200대 1 정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나 같으면 연대 쓰겠는데 똑같이 최저 없거든요? 그럼 연대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애들이 한양대를 쓸까요? 그건 뭐냐면요. 애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애들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연대 가는 거 좀 미안하지 않나? 근데 한양대 정도는 그래도 합격하면 내가 좀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연대는 조금 그동안 공부 잘했던 애들한테 열심히 했던 애들한테 좀 미안해서 경쟁률이 이렇게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뭐 연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2합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춘 놈들만 걸러내도 사실은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한 25대 1, 30대 1 이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평균 경쟁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성균관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논술 모집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 중에 3%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2026학년도에 내년에 약간 좀 늘긴 하지만 별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상위 14개 대학교 기준,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 연대, 고대, 서성, 한의, 중경, 외시, 건동홍수까지 이렇게 14개 학교만 걸러내면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얼추 한 10% 약간 넘습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교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상위권 학교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절대 낮지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형식 경쟁률이 보통 50대 1, 60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그 입학처장님 말씀에 조금 따르면 기사로 나왔던 건데, 실제 이제 얘네 학교가 최저 등급 조건이 세계함 6인데 성균관대학교가 보통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보거든요. 바로 수능 끝나고 나서 이틀 후 주말에 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예를 들어 11월 올해 14일인데 성균관대학교가 보통 11월 16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보는데요. 예를 들어 경쟁률이 60대 1이면 최저 세계함 6 정도 맞췄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성대 시험장에 올 거 아니에요. 60명 정도 중에 몇 명 정도가 시험장에 올까요? 20명이요? 30명 정도 옵니다. 절반 정도 안 오고 절반 정도 와요. 안 온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안 됐거나 아니면 대박 났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명이 그렇다고 최저를 다 맞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30명 중에 최저가 안 된 애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논술 배운 게 억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대학교의 논술 시험에 조금 도움이 될까봐 실전 경험 차원에서 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또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 하더라도 논술 시험지를 백지로 내거나 답안을 완성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다 걸러내면 실질 경쟁률은 한 15대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두 번째 거는 논술을 이제 지금 시작해도 되는가? 이거 사실 시작 시점도 되게 조금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수능 공부 좀 하다가 내년 한 여름쯤에 해야 되나? 근데 이건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좀 유리해요. 논술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게 올해 2024학년대 합격한 친구들 합격 통지서인데 이 친구는 이제 뭐 경희대 합격한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수능 전에 고3 시작되자마자 초에 들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에 들어갔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외대에 들어갔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동덕여대, 이 친구는 서울 외고 다녔는데 내신이 한 6.0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되게 게으른 친구였어요. 그냥 수업만 듣고 다시 쓰기 하나도 안 하고. 그때 붙었어요. 재수가 좋았죠. 그 다음에 뭐 중앙대 합격한 친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수능 전에, 그러니까 수능 전이란다. 여름방학 전에, 그러니까 고3 여름방학 전에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고요. 6개월 이상 수강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보통 14명 정도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수능 최저 맞춘 놈들만 걸러내면 한 50% 정도가 합격했어요. 올해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게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논술 경험치가 6개월이 안 됐던 친구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들 보면 뭐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뭐 조금 늦게 와가지고서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 의지를 불태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대 복귀도 했고, 그다음에 뭐 숙명여대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합격증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월 이후에 수강생들까지 합쳐가지고서 제가 전체 합격률을 내보니까 50에서 32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논술은 연습량에 비례해서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근거도 제시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럼 이제 제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강의를 했고요. 한 18년 정도 됐나요? 주로 이제 여기 한림논술에 좀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대성에서 한 5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대치 논중과 추론하고, 그 다음에 학교 출강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요. 왜냐면 강남대성에서 한번 되게 좀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보통 강남대성 종합반 하게 되면, 종합반 수업 들어가게 되면, 한 반에 그 노수 강사가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선생님이 밥 먹을 때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반 분위기 되게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썰렁한 농담을 해도 애들이 그렇게 잘 웃어준대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도 애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나도 이제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개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썰렁한 농담을 준비해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들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야? 헝그리.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쌓여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저와 같이 들어갔던 선생님은 외모가 매우 출중하셨어요. 키가 185 정도요. 키가 18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덩치도 되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조금 이제 잘생겨 보이는 그런 훈남 스타일.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좀 재미없는 개그를 해도 애들이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뭐 이한기 선생님이 뭐 비교 문제를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대학교 논술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스타일이에요. 저게. 가에 근거하여 나를 설명하시오. 잘 보세요. 자, 가는 보통 이론이 나옵니다. 아이의 유형, 무한긍정형.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예민형. 무한긍정형?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 예민형? 시험만 보게 되면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시험 날짜만 정해지면 계속 막 걱정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다른 일들이 손에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냐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개형. 안개형은 아시죠?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딸, 나의 아들을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걸요, 여기서? 자, 그럼 보시죠. 이게 노술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답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대학교 논술 시험은요, 정답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아이의 유형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보시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좀 있냐면, 대입 논술 시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성균관대학교나 연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해설 자료의 채점 기준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정말 점수를 기계적으로 매겨요. 점수를 정말 기계적으로 매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논술하고 좀 다르다. 그냥 약간 좀 뭐랄까요?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중간고사의 약간 좀 서술형 버전의 긴 버전? 약간 좀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술 시험이 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대학별로 발표한 그 해설 자료집에 있는 건데 보세요. 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논술 시험이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언어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표현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전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석을 시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예민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예민형이 아니라 안기형하고 겹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 분석과 풍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플러스 알파, 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답 플러스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이 그래도 다른 전형보다 조금 높은데 어쨌든 다른 친구들보다 잘 써야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뭐 문장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써보자. 혹은 분석이라도 조금 더 한번 해보자. 혹은 논리 전개라도 조금 더 한번 깔끔하게 해보자를 저는 그 플러스 알파라고 칭하고 이걸 디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 플러스 이 디테일을 지향하는 강사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애들한테 야 요약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글의 순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독해력과 뭐 구성력을 조금 업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학생의 답안인데요. 모든 대학교 중에 학생 우수 답안을 합격생 우수 답안을 공개하는 유일한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유일한 학교가. 한양대학교 아까 경쟁률 보셨죠? 200대 1 정도 되잖아요. 작년에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답안이 우수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걸렸다고. 이 친구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고요.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한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다른 친구보다 뭘 좀 잘했던 거냐면 심층적인 분석을 잘했던 거죠. 경쟁률 200대 1을 뚫고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그 안에서 뭘 했다? 수석을 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음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양대학교 논술 시험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합격했던 친구인데, 역시 경쟁률 196대 1을 뚫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전체에서 또 수석했던 친구입니다. 웃긴 건 이 친구가 연락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한 3일 전에. 참고로 이 친구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당시 이제 주제가 공감이었는데, 뭐, 부모님들이 이제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해석여고 다녔던 친구고요. 성은 전씨였어요. 제가 이 친구 글만 봐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논술하셨던 친구 중에 가장 글 잘 썼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능 시험 보다 중간에 나왔어요. 아파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던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고1, 고2 때는 수능 성적이 낮다가 고3 6월부터 이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서 얘가 원서 6개를 쓰는데 5개 학교는 최저 등급 조건 있는 데를 썼고요. 유일하게 이제 한양대학교 혹시 몰라가지고서 최저 없는데 이거 하나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뭐 이게 지금 혹시 저기 뒤에 선생님 이게 방송에 나가나요?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수능 중간에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좀 사정이 있어갖고 중간에 나왔었는데 웃긴 건 국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시험 보다가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앞에 있는 시험을 나중에 이렇게 채점해 보니까 등급이 2개 다 1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쨌든 중간에 나와갖고 수능 성적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연락이 와가지고서 한양대학교 수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와서 수업을 듣겠다고 여기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싶다고 그랬는데 진짜 저는요 그 친구가 글을 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경쟁률이 높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서 이 친구가 글을 잘 쓴 건 알겠지만 혹시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너 이렇게 쓰면 정말 합격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친구한테 못했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 친구한테만 얘기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어쨌든 합격을 했고 그리고 정말 왜 울면서 전화를 해서 제가 이 친구 되게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서 이 친구 답안도 한양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친구 답안을 보게 되면요. 뭐 남들보다 문장력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석이 남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는 건 뭐냐면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한 70% 정도는 탐구 영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뭘 좀 나눠주냐면 탐구 영역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와 그 다음에 이론들을 정리해서 미리 좀 나눠줍니다. 혹시 니네들 사탐 공부할 때 요 단원이 있으면은 요 공부할 때 이거 조금 더 눈여겨봐. 근데 혹시 여기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회문화 파트에서 잘 나오는 주제와 그 다음에 이론들, 그 다음에 정치와 법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와 이론들,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와 이론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조금 이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좀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되면 그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 번씩 좀 봐라. 그래서 요건 이제 학생들의 이해력과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 연사분들이 나오셔갖고 말씀하셨던 건데, 뭐 대학교 논술 문제들을 사실 이제 이렇게 몇 개 유형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MBTI가 몇 개로 묶여지죠? MBTI 16개죠.
논술 문제는 제 기준으로 보면 6개로 묶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6개로 묶여요. 모든 대학교 논술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묶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대학교는 뭐 비교 설명 평가 도표 해석, 서강대학교는 분류 설명 평가 자기견해. 논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균관대 요약분류 자료 해석 자기견해. 이제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논술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좀 묶으면 요약분류 크게, 그 다음에 뭐 비교, 그 다음에 설명, 평가,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자기견해, 이렇게 6개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대학교의 논술 시험을 내가 조금 준비할 만한 능력치를 배양하려면,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6개 문제 스타일에 따른 독해법과 답안의 구조를 좀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제 이제 수업 목표는 이 6개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구성 방식을 체화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까 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3 전에 맛보기 수업으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고3 때까지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개강하는 반이지만 고3 선행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쭉 허리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고3 전까지는 몇 개 정도를 끝낼 거냐면 이 6개 중에 요약 파트하고 요약분류 파트하고 그 다음에 비교 파트까지, 그래서 비교 심화 파트까지 조금 끝낼 생각이고 3학년 들어가면 이제 설명부터 나머지 부분들 배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학생의 성적표인데요. 고2 애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논술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아마 3회차부터 아이들 첨삭을 하고 첨삭한 결과를 M스위치라는 앱을 통해 올려둘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논술 성적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논술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수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70점은 기본 점수입니다. 60점 줬더니 애들이 울어가지고요. 70점이 기본 점수고 80점이 중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90점이면 우리 아이가 경쟁률에 상관없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왜 오랜 기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까 왜 한양대학교 수석한 친구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어떤 합격의 절대 기준이 있어요. 애들이 요 정도 글을 쓰면 붙겠다 안 붙겠다가 머릿속에 조금 명확히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이데아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답안들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2 여름방학 때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고3 때까지 아이들의 논술 객관적인 성취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처음에는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과 그다음에 논술 성적들을 토대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최적의 지원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